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함께 식사해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식사를 함께 전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15번 환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투여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추가 환자가 사흘째 발생하지 않아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ICT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글로벌 상황에서도 ICT 산업이 튼튼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며 동시에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입니다. 과거 수소의 발견은 화학과 물리학 발전의 토대가 됐는데요. 이러한 수소가 현재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수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아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조만간 한두 명이 더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퇴원 예정인 환자는 없지만 퇴원을 고려하는 경우가 계속 한두 명씩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때 처제와 함께 식사해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3살 남성인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는 마스크를 쓴 채 2m 간격을 두고 개인용품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15번 환자의 처제는 함께 식사한 지 나흘 만인 지난 5일 20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아 격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식사를 함께 전염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15번 환자를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고발할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입국해 이천 국방어학원에 격리보호 중이던 교민 가운데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39도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고열 증상의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기는 미열 상태로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치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천 국방어학원에는 3차 전세기로 입국한 교민과 중국 등 외국 국적 가족, 그리고 격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자진 입소한 가족 등 모두 14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28번 환자가 나온 지난 11일 이후 국내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진단키트 물량과 검사기관을 확대해 확산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은 건데요. 다만 안정세로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의료기관을 늘린 건 지난 7일부터입니다.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단키트 물량을 늘려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진단검사 기간도 추가로 확대하여 현재 1일 5,000명 수준까지 진단할 수 있으나 이를 2월 말까지는 2배인 1만 명까지 검사 물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단 검사를 받을 기준도 바꿔 검사 대상도 늘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확진이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많을 때는 하루에 5명까지 쏟아졌지만 검사 기관을 대폭 늘린 때부터 현재까지 확진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안정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중국 상황과 국내 유입 인구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심 단계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저희가 계속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있고 또 유증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로 더 환자가 없대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가 14,000명 이상 급증한 것은 의심 환자 기준을 새로 분류해 검사 대상이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평소 증가치와 다르지 않다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예,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중앙임상 TF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에게 투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이제 코로나19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잖아요. 예. 이 항바이러스제는 이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지금 개발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 질병에 쓰이는 치료제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선별을 해서 네. 환자에게 뭐 권고하겠다. 그런 합의안이 도출이 된 거예요. 네. 네. 어떤 그래서 치료제가 지금 있을까요? 이제 권고되고 있는 주요 약물로 에이즈 치료제, 예. 저희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그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하고 뭐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그 담당 의사의 판단 아래 처방할 것을 권고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페론과 그 리바비딘이라는 그 시형 간염 치료제도 이 후보에 올랐었는데 네. 이 약물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약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그 1차 권고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네. 예. 이 항바이러스 이 권고안이 도출이 된 게 첫 번째 중요한 뉴스고요. 그 다음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가 오늘로서 이제 사흘째인데 국내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를 두고 뭐 국내에서는 소관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일본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예. 해외 상황은 좀 국내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이 소관 국면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어서 고려대학교 약학과 김정기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가 1차적으로 투여가 권고됐습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좀 밝혀진 사실인 것 같은데 에이즈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칼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돼서 허가받은 약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약물이 실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작용 기전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과거 2003년 사스 때 그 사스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작용을 제대로 안 했고요. 증상이 초기인 경우에 사용을 했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다 보니까 아마도 코로나19의 이 그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본 건데요. 예. 물론 우리나라 뭐 28명의 확진자 중에 이제 일부가 퇴원을 하셨고 그 중에 지금 이 칼레트라를 사용을 했었다, 그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이 칼레트라가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효능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없고요. 예. 제한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현재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적으로 쓰이는 환자가 이 임상 TF에서 말한 그런 고령 환자 혹은 중증 환자를 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전체 대상자로 이렇게 시도를 해봤을 때 예. 뭐 일부에서 효능이 있었고 일부의 사람들에서는 효능이 없었다 이런 그렇군요. 보고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예. 사스 때에는. 네. 근데 아직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네.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이 칼레트라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는 거지만 예. 이 그 칼레트라를 임상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법이나 용량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해야 되고요. 에이즈가 아닌 코로나19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 뭐 대체 약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지 예.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대안으로 쓰이고 있는 거지 아직 일반적으로 치료제로 쓰이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이 맞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와 함께 또 1차 투여로 권고된 항바이러스제가 바로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이런 항바이러스를 혼합해서 사용한 바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 말라리아 치료제는 그러면 좀 대안적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에이즈 치료제와 함께 투여할 경우에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말라리아 치료제 이름이 퀴놀로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퀴놀로킨도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칼레트라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대안적으로 지금 이제 사용을 권고를 하는 거고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칼레트라하고 퀴놀로킨을 같이 병용요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약물을 병용요법으로 쓰게 되면 효과를 더 높이는 상승작용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효과를 상쇄하는 기량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에이즈 치료제하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같이 썼을 때 효과를 높이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상쇄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향후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렇게 두 약물 그룹의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를 경우, 물론 이 그 칼레트라가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작용 기전이 잘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두 그룹의 약물이 작용 기전이 다를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치료 효과를 더 높인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금 전 이성규 기자가 언급한 대로 C형 감염 치료제인 리바비린과 인터페론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1차 권고 약물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약은 앞으로 투여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용요법은 과거에 사스 때 사용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에서 권고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터페론하고 리바비린의 병용요법에 대한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뭐 독감 유사 증상이나 우울증, 불면증 같은 뭐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백혈구나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데 비교적 중증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면에 앞서 말씀하신 뭐 칼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췌장염이나 간독성이나 뭐 당뇨병 같은 일부의 중증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뭐 설사나 복통, 구토와 같은 위장관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퀴놀로킨,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일부의 뭐 저희 약한 부작용은 일으키지만 실제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목록이라고 하는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등재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칼레트라나 아니면은 말라리아 치료제에 비해서 인터페론, 리바비린 병용요법이 더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니까 1차 권고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이즈 치료제하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사용하고 지금 과거에 썼던 인터페론, 리바비린 용법은 이제 뒤로 이제 물러서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 치료제나 말라리아 치료제가 부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구원투수로 해서 과거처럼 다시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적으로 쓰이는 에이즈나 말라리아 치료제도 부작용이 약간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1차 권고 약물로 지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은 또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환자 수가 폭증을 한 상태인데요. 중국 내 확산 추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14,000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네.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그렇고 이 숫자는 원래 그 임상진단 환자라고 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가 정립이 되면서 늘어난 수치이지 그 이전에 뭐 2, 3천 명 수준보다 월등히 늘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그 사례 정의가 바뀐 부분이 뭐냐면 그 영상 검사상 그러니까 특히 후베이성에서는 폐렴 수견이 없더라도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그 중국 특히 후베이성에서는 폐렴 소견이 있어야만 진단 검사를 실시를 했고 폐렴 소견이 없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만 있으면 진단 검사를 아예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폐렴 증상이 없는 호흡기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요 그 사례 정의가 바뀌면서 14,000여 명은 늘어난 거고요. 이 얘기는 과거에 2,000명, 3,000명 수준의 확진자는 축소된 허수라고 보는 게 맞고 어제처럼 14,000명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실제로 현재 후베이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하루에 14,000여 명 정도가 확진이 된다는 얘기는 중국 내 확진세가 아직 이게 꺾인 게 아니다.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지속될 것 같은데 적어도 3, 4월까지는 가야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감소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는 중국의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속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추가 환자가 사흘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입국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이미. 근데 반면에 후베이성 이외의 나머지 중국 지역에서는 아직도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는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은 태국 등 이른바 오염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입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염 지역 또는 중국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간헐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의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해외 국가에서 확진자가 유입될 가능성에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습니다. 자, 17번 환자가 이번에 퇴원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약간 독감과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독감이나 뭐 감기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고요. 예. 실제로 겨울철 감기 중에 한 뭐 평균 15%, 약 10에서 20% 정도의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 2009년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 이른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서 실제로는 계절형 인플루엔자, 계절형 독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요즘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독감 중에 H3N2 타입을 아형을 제외하고 H1N1 아형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다 이 신종플루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2009년의 바이러스가 현재 2019년, 20년까지도 계속 매년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많은 사람이 감염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거 사스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년 남아 있으면서 겨울철에 감기를 일으키는 하나의 그냥 휴먼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로 이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국내의 다른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태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퇴원 소식도 기대해 보면서 전화 연결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고려대 약학과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종료 시기나 이게 일반 감기나 이렇게 사수처럼 어떻게 종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국내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를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하면서 이 명칭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해외에서는 COVID-19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CO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VI는 바이러스, D는 디지즈의 약자이고요. 이 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된 2019년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식 이름이 좀 길어서 정부에서는 좀 줄이자. 네. 그래서 한글로 간단하게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고요. 네. 국내에서도 영어식 표현으로는 COVID-19로 부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도 결과가 속속 전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완치된 환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예. 더 속도를 내서 얼른 바이러스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본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250명을 넘어섰는데요.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 탑승자 외에 신규 감염자가 여러 명 또 나왔는데 사망자는 물론 감염자 모두 중국 등 해외를 다녀온 적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80대 여성은 이달 1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사망 후에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의 가나가와현 거주자로 일본 내의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특히 이 여성의 경우 최근 중국 등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당국이 사망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가운데 사망자와 가족 관계인 도쿄 중심부의 70대 택시 운전사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감염자 역시 최근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적이 없고 운전할 때는 늘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사카 아래쪽에 위치한 와카야마현에서도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남성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의사가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80여 개 병상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의 의사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후 해열제를 복용하며 5일가량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동료 의사와 진료를 받은 환자 일부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 측은 입원 환자 전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 밖에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도쿄 근처 치바현의 20대 회사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경로 파악이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ICT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판교에 있는 ICT 업체를 찾아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30에서 40%에 달하는 ICT 업계의 특성상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일시적인 글로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ICT 산업이 튼튼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영향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좀 사실 구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우리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좀 좋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제수장들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영향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지만 지금은 지난해 연말에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총재도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당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지난주 정부가 중국 보따리상의 매점 매석과 밀반출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마스크 73만 개가 적발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세관 세관검사장 한쪽에 있는 압수품 창고에 마스크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이곳에 있는 건 한 통관 대행업자가 중국으로 보내려다 적발된 국내산 마스크들입니다. 이 업자는 모두 11만 장이라고 신고한 뒤 49만 장을 밀수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적발한 수량은 모두 73만 개, 시가 1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중국인 A씨는 명동에서 산 마스크 2천여 개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서 가지고 나가려다 엑스레이에 포착됐습니다. 중국인 B씨는 마스크 1만 개를 아예 다른 상자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밀수출을 시도했습니다. 300개에서 1000개 사이의 마스크를 반출할 경우 간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개를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중국인 지인의 간이 수출 신고서를 제시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국내 제조업자는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고 마스크 15만 개에 KF94 표시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마스크는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보따리상 수출 대행업체 등의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한 사례에서 압수된 마스크 4천여 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법의학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장에 남은 DNA나 지문, 머리카락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책 꽃은 알고 있다에서는 꽃가루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법의 생태학자로서 용의자의 신발과 옷, 차시트에 남은 꽃가루와 포자를 모아 꽃가루 프로파일링을 시작하는데요. 흙에 퍼냈던 삽에서 시체가 묻힌 위치를 파악하고 재킷에 묻은 꽃가루로 누구의 증언이 진실인지를 밝혀냅니다. 꽃가루로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고 머리카락이나 직물에 잘 들러붙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시체에 퍼진 균류와 곰팡이를 통해 범죄가 행해진 시간과 장소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지난 25년간 300건 이상의 범죄 사건을 해결했다는데요. 보이지 않는 작은 꽃가루 알갱이 하나가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는지 그 생생한 사건 일지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처럼 아주 미세한 압력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압력의 강도와 위치뿐만 아니라 압력을 가한 물체의 3차원 표면 정보도 파악할 수 있어 생체 인증과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손가락을 대면 빛과 함께 지문이 나타납니다. 아주 얇고 투명한 압력 센서를 만들어 압력 분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나노 복합 소재를 이용해 민감도가 최대 20배 높고 투명한 초고감도 압력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얇은 방막의 압력 센서를 개발하였고요. 이 압력 센서를 양자점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압력을 빛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센서의 두께는 머리카락의 100분의 1 굵기인 1마이크로미터.
어느 곳에 압력이 있는지를 빛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압력이 가해질 때만 전류가 흘러 빛을 내는 원리입니다. 삼원색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바늘틈 같은 예리한 압력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표면 질감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기술은 3차원 입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도가 아주 뛰어나 웨어러블 기기, 터치형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등 압력 센서가 필요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가 3차원 입체 정보 생체 인증이라든지 다른 우리 바이오 정보까지도 충분히 고급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심의 안건 검토와 기술 자문의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안위는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현재 15명 이내로 정해진 전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40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계, 재료와 계측, 전기 등 기술별로 위원회를 나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원안위는 지금껏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위원회가 깊이 있게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우면서 질량 기준으로 우주의 75%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흔한 원소인데요. 과거 수소의 발견은 화학과 물리학 발전의 토대가 됐고 현재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어떻게 발견됐고 현재는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은 수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주에서 가장 존재량이 많다.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다양한 지식들이 있죠. 그런데 수소는 알고 보면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답니다. 물질의 변화를 들여다볼 때 과학에서는 보통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 변화이죠. 물리적 변화는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부수고 깨는 형태의 변화를 말하고, 화학 변화는 모양과 함께 물질의 결합 상태가 변해 성질까지 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경우 기존의 물질과는 다른 성질의 물질이 반응 중 등장해 냄새가 나는 기체가 발생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실험도 그러한 화학적 변화 중 하나이죠. 자, 그럼 간단한 실험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작은 비커 2개와 마그네슘 조각, 그리고 묽은 염산용액이 있습니다. 이 염산은 10% 정도의 염화수소가 잘 용해된 용해입니다. 이 염화수소가 물속에 들어가면 수소이온을 굉장히 많이 방출하게 되는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산성의 성질이 강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염산은 매우 강한 산성이죠. 이렇게 비커 속에 마그네슘 조각 조금이랑 염산을 조금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이세요? 무언가 보글보글 끓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마그네슘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번에는 보글보글 올라오는 기체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삼각 플라스크와 고무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묽은 염산을 삼각 플라스크 속에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이 마그네슘 조각을 고무 풍선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고무 풍선을 삼각 플라스크 위에 씌워서 안쪽으로 마그네슘 조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마그네슘 조각들이 묽은 염산에 들어가자마자 보글보글 거품이 끓으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를 고무 풍선에 모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고무 풍선 안에 모여있는 기체가 수소입니다. 이런 신기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묽은 염산 속에는 정말 많은 수소이온이 존재하는데요. 이 이온들이 마그네슘 금속을 산화시키면서
즉 금속의 전자를 빼앗아 오면서 자신은 수소기체가 되는 격렬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격렬한 산화환원 반응 때문에 이 플라스크는 매우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수소기체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체계가 없었던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 수소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수소를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16세기 무렵에 활동했던 생물학자이자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입니다. 그는 앞서 행했던 실험과 마찬가지로 독성 물질을 연구하던 중 금속에 산성 물질을 넣는 실험을 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산성 물질로부터 금속이 공격을 받으면 뭔가 알 수 없는 거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라켈수스는 이 거품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 한 자연 철학자에 의해 이 기체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는 바로 헨리 캐번디시입니다. 캐번디시는 산성 물질에 닿은 금속에서 발생하는 이 기포를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 탐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 기체가 무색, 무취, 무미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프랑스의 앙투앙 로랑드 라부아지에는 앞서 진행되었던 캐번디시의 실험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미 1776년 월타이어에 의해 발견된 지식인 실험을 통해 모인 기체를 연소시키면 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게 되었는데요. 이 검증을 통해 물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원소라는 의미에서 수소로 이 원소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고 이후 수소는 많은 과학 분야에서 놀라운 발견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 이후 더는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라고 생각할 무렵 스위스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수학자 요한 발머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의 규칙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우리의 은하의 분포는 물론 마젤란 성운의 발견,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가장 밝은 퀘이사의 발견 등 장대한 우주의 비밀을 푸는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소는 어디에서 이용되고 있을까요? 공기보다 밀도가 낮은 특성으로 수소는 기구나 비행선 등의 각종 탈 것에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작은 마찰에도 연소가 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날에는 기구나 비행기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러한 1차원적 활용을 넘어 이제는 2차 전지의 연료로서 사용되거나 각종 연구단지 등에서 연구의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상 속에서 찾아본다면 수소자동차가 있겠네요. 수소자동차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의 대안으로 나온 전기 자동차입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강력한 친화력을 이용하여 두 기체 사이에 존재하는 전해질을 통해 이온을 그리고 도선을 통해 전자를 교환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기를 이용하는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율표 1번, 우주 탄생 이래로 가장 먼저 만들어지기도 한 기본이 되는 원소인 수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주에서 제일 많은 이 수소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에너지 산업을 책임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없음에도 5개 나라에서 입항을 거부당하며 바다를 떠돌던 크루즈선 승객들이 2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탑승객 전원의 하선을 받아주었기 때문인데요.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승객들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손을 맞잡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또 훈센 총리는 진짜 질병은 바이러스가 아닌 두려움이라며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것은 차별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인류애를 우선시한 캄보디아 정부의 결단을 두고 국제사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